욕구라는 것은 우리가 생물학적 존재이기 때문에, 즉 유기체이기 때문에 갖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을 떠올리시면 되죠. 욕구는 항상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배가 고플 때는 빵이나 밥을 먹어야 되고,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만약에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이렇듯이 대상에 굉장히 의존적이고 자연적인 게 욕구의 특성입니다. 인간은 욕구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욕구가 욕망의 출발점이 되지만 중요한 건 욕구는 욕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망이 계속 커지는 것 같지만 사실 욕구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쉽게 만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인간은 이 욕구를 문화의 형태로, 언어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에게 자연적인 욕구가 있지만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타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이는 계속 울 때 엄마가 이 욕구에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아, 배가 고파서 아이가 운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한테 젖을 물려주겠죠. 그럼 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어머니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어머니의 개입을 통해서 이 욕구를 해소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욕구를 일종의 언어로서 표현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요구가 됩니다. 요구.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그 다음 단계인 요구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요구라는 것은 타자를 전제를 하는 것들이죠. 아까 욕구가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욕구는 훨씬 더 자아와 가깝습니다. 그런데 요구는 타자를 전제를 하는 거죠. 내가 가진 욕구를 아무리 그것이 갈급하다 하더라도 타자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욕구를 요구로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충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요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틈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대상에 대한 요구로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 대상 자체가 아니라 자기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내가 이런 욕구들을 느낄 때마다 내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늘 이것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늘 내 곁에 있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행복하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걸 이제 무제약적인 요구라고 하는데, 자, 욕구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무제약적 요구는 말 그대로 무제약적으로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세상에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지도 이러한 무제약적인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혹시 신이라면 모를까? 아이의 결여 자체를 무한하게 채워주고 늘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때그때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는 요구가 이렇게 지속되면서 뭔가 결핍을 자꾸 느끼게 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서 아이가 울어서 엄마가 먹을 것을 갖다 줬다라고 가정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는 먹고 나니까 또 뭔가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럼 엄마한테 또 다른 요구를 하겠죠. 그럼 엄마는 장난감을 갖다 주고 또 아이와 놀아주겠지만 아이는 또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나중에 아이가 요구하는 것들은 이러한 욕구의 대상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대한 무제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무제약적인 사랑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게 되죠. 여기서 불가피하게 요구와 욕구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구와 욕구의 불일치를 자세히 보면 대상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언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타자를 향해서 자신의 욕구를 요구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 과정에서 요구가 충족이 되면서 점점 더 커지는 이런 것들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불일치와 뭔가 결핍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에 욕망이 깃듭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욕구가 요구로 전환되면서 남은 어떤 틈 혹은 둘 사이의 불일치 혹은 욕구로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어떤 욕구의 잉여적인 부분, 표현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게 바로 이제 욕망이 됩니다. 그래서 욕망은 욕구의 확장이 아니고 또 요구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 욕구와 요구의 불일치 자체에 욕망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연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락강은 남깁니다. 욕망은 충족을 위한 식욕도 아니고 사랑을 위한 요구도 아니며 요구로부터 욕구를 뺀 차이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차이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는 차이가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욕망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고 욕망에 집착하게 하는데, 그러고 보면 타자,
언어, 이것이 욕망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죠. 결국 아까 욕망이 순수하게 나로부터 올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욕망은 나로부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타자가 있기 때문에 욕망이 시작되는 것들이고 타자의 욕망이 나의 욕망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중요한 건 타자의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서 주체의 욕망들은 사라진다라는 것들입니다. 아까 그 소해와 도식의 그림에서 보시듯이 존재는 의미의 세계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존재의 의미들이 따로 남아있는 거죠. 그렇지만 타자의 언어, 이 의미로 나의 존재를 표현하지 않으면 나는 상징계에서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징계에서는 늘 어떤 결핍이나 자신의 어떤 비존재성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이제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에 대한 얘기에서 욕구와 요구와 욕망에 대한 얘기까지 가봤는데 여기서 이제 욕망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 결국은 이런 불일치나 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환상을 그 대상으로 가집니다. 환상은 기만이나 망상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주체의 욕망을 가능하게 해주는 긍정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들도 이러한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욕망이 지향하는 것들은 존재 자체인 것이지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 소비사회는 자꾸 이러한 욕망을 존재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욕망으로 바꾸죠. 그것은 욕망이 내가 아니라 타자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내가 아니라 타자의 욕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욕구를 욕으로 바꿔야 어머니에게 그 인정을 받으면서 충족시킬 수 있듯이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타자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또 타자가 갖는 욕망을 나의 욕망인 것처럼 믿고 저것이 바로 내 욕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소외의 전형입니다. 즉 나의 욕망을 찾지 못하고 타자의 욕망만 쫓다 보면 결국은 욕망이 되풀이되면 되풀이될수록 자신의 존재의 어떤 불안감, 결여를 느끼게 되는 것들이죠. 영화 블랙스완에서 마지막에 니나가 결국은 흑조가 되지만 죽게 됩니다. 물론 이 결말에 대해서 영화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것이 욕망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욕망에는 절대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타자의 욕망이 나의 욕망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타자의 욕망이 나의 욕망처럼 실현되는 순간은 내가 소멸돼야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나 자신이 실현됐다라면 그 속에 내가 들어갈 자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타자의 욕망이라는 것은 욕망의 원인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소외시키는 이러한 이중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욕망의 윤리가 진리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즉 욕망의 윤리라는 것은 욕망이 존재 회복과 연관돼야 된다라는 이런 진리의 명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사회는 거짓 욕망이나 기만적 욕망을 자꾸 조장을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모델들을 통해서 자꾸 소비하게 만들고 또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미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은 이러한 것들이 기만적인 시장적 정체성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명품을 사고 또 좋은 것을 소비하고 그리고 돈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의 존재를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존재는 존재고 물건은 물건이고 대상은 대상인 것이죠. 그러나 현대사회는 이러한 물신주의를 조장하면서 마치 이것이 우리 욕망의 본 모습인 것처럼 자꾸 우리를 기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상계적인 미망 그리고 소외 그리고 오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신의 욕망이라고 착각하면서 마침내 죽음에 이를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인정은 욕망을 어느 정도 유지하게 해주고 만들어주는 조건이지만 지나치게 타인의 인정이 집착하다 보면 결국은 타인의 욕망에 휘둘리게 됩니다. 락강은 또 다른 그 고전인 햄릿에서 햄릿의 비극을 타인의 욕망에 휘둘리는 현대인의 비극으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햄릿이 행동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우유부단해서도 아니고 또 햄릿이 뭐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도 아니라 바로 그것이 타인의 욕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죽음, 또 어머니의 결혼, 그리고 또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늘 집착을 하면서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이것은 햄릿이 자신이 사랑했던 오피리아의 사랑을 냉담하게 거절한 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피리아가 죽고 나니까 햄릿은 자신이 오피리아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타자의 욕망이 지나치게 커졌을 때 이러한 것들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속박시키게 되고 불안하게 만들게 됩니다. 결국은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지만 우리가 욕망의 본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욕망은 우리를 소외시키고 파탄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욕망의 윤리라는 것은 욕망에 대한 태도와도 연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존재의 회복에 대한 어떤 열정들입니다. 이 존재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상징계 속에서 상상계 속에서 실현될 수밖에 없지만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가 이 존재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나를 되찾고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욕망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논점들입니다.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불자라서 보살행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인정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어떤 교수가 미인으로부터 유혹을 받았다. 근데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그 미인으로부터 얻는 쾌락보다는 그걸 물리치고서 도덕적 인간이라는 어떤 칭찬을 받는 그거에 대한 어떤 기쁨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더 바라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인정 욕망이란 것은 또 타자의 지배에 종속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락강은 어떤 존재에 충실한, 그래서 안티고네처럼 어떤 미적 존재로서 순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네. 이제 지향하고자 했는데, 그런 순수 욕망과 타자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네, 좋은 질문 하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라는 개념에 의거할 때 욕망에서 이제 중요한 특성이 인정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건 이제 타자의 인정을 매개로 해서 시작되고 그 속성상 이제 인정을 향해 갈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건 인정은 욕망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네, 그렇죠. 만약에 인정이 욕망의 본질이면 욕망은 여전히 타자의 욕망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네. 그럼 이것은 자신의 존재 실현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오히려 인정의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존재의 소외도 아마 따라서 이렇게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락강이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순수 욕망인데 여기서 순수는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할 때 그런 순수입니다. 즉 정념적인 것이 배제된 이러한 욕망을 얘기하는 거죠. 정념적인 것은 어떤 대상이나 타자의 인정 그리고 사회적인 거에 계속 우리를 집착하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의 존재라는 것이 사회적인 것과 굉장히 관계가 많이 있지만 사회와 언어와 타자가 나의 존재의 전체를 다 대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이죠. 결국은 욕망은 존재의 회복을 지향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또 극단적으로 사회를 버리고 나는 나만의 존재를 찾겠다 이거는 언어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네. 결국은 이 양자 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타자의 욕망을 통해서 그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지점들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타자의 욕망 자체에 머무르는 건 아닙니다. 아까 이제 질문에서 예를 들으셨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타자의 인정을 욕망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뭐 명예욕이라든지 칭찬의 심리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남들한테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나는 이런 유혹 정도는 물리칠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것이 이 사람의 진짜 욕망의 본성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오히려 이렇게 기만적인 것들을 좀 걷어내면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소외되고 있는 부분을 좀 찾아 나가려는 거. 그것을 저는 특히 이 시대에는 존재의 회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존재의 회복은 개인의 회복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 자체가 해방될 필요도 있지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그리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욕망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존중을 받는 이런 것이야말로 욕망의 윤리가 우리가 사회적 차원에서 가져올 수 있는 긍정성인 것들이지 이것을 극도의 주관주의로 잘못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타자에 대한 인정에 이렇게 집착하는 인정이론처럼 해석을 한다면은 조금 락강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하고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정의 욕망은 욕망의 절대적인 목표는 아니다. 그리고 실제 욕망은 존재의 회복인데 이 존재의 회복은 나의 삶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회복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과 연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히려 이제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존재 보존의 욕망인 코나투스와
락강의 문제의식이 많이 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존재상실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욕망을 매개로 우리가 존재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모든 고통의 원인이 욕망에 있으니 수행을 통해서 욕망을 없애야만 궁극적인 진리란 것은 언어로 도달할 수 없다. 또 언어로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다. 욕망에 대한 관점도 그렇고 원인도 그렇고 락강은 이제 어떤 정신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언어학이나 기억하고 결합해서 어떤 욕망의 문제를 분석한 과학이라면